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최근 수사당국이 북한 지령을 받고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민간인 3명을 구속했습니다. 대북 유화 노선을 보여온 문재인 정부의 간첩단 혐의 적발이라서 더욱 눈길을 끕니다. 특히 이들이 여권 주변을 오가며 활동한 전력이 드러나면서 대선 전국에서 쟁점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잠시 뒤 전해드리기로 하고 먼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의 무게가 실리는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은 여전히 높으며 방역 조치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4단계,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연장되는 게 확실한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한 주는 이 방역 당국 입장에서 기대와 사활을 걸었던 한 주였을 겁니다. 이 전례 없는 저녁 일상 통금이라 불린 거리두기 4단계 4주차쯤에는 이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시민들의 일상 포기와 또 자영업자들의 눈물 위에 쌓은 방역 강화로 지금이라도 짧고 굵게 거리두기가 끝나길 이 당국과 국민 모두가 염원했었습니다. 실제로 거리두기 3주차였던 지난주 수요일 자정 이 최다 확진 이후에 이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이 4주차에야 4단계 효과가 나타나나 보다 싶었는데요. 주말 효과가 사라지기가 무섭게 500여 명이나 급증을 해 1,700명대를 기록하더니 오늘 0시 기준으로는 1,776명의 신규 확진자 수가 나오면서 내일 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발표를 앞두고 일상 회복에 먹구름이 낀 상황입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무려 한 달째 매일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 기준 1,776명의 확진자 수는 4차 대유행 이후 최다 확진을 기록한 지난주와 2주 전 기록 이후 역대 4번째 규모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 감염은 갈수록 기록을 세우고 있죠. 전날에도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는데 어제 하루 692명의 지역 감염이 발생하며 최다 기록을 하루 만에 또 경신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거리두기 4단계 1, 2주차나 지금의 4주차나 사실상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지난달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 뒤에는 4단계 연장과 함께 비수도권에도 일괄적으로 3단계가 시행이 됐지만 확산세는 줄지 않을 뿐더러 비수도권의 확산 기세가 점점 강해지면서 전체 지역 감염 중 40% 비율을 넘은 겁니다. 따라서 내일 발표되는 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의 이 현행 수준이 연장될 것이다. 이런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중수부는 어제 약 2시간 동안 의료계와 또 경제 사회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자문기구인 이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 향후 방역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다수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거리두기 재연장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당국의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4%가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찬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전문가 일각에서 이 지금 수준에서 야간 통행 금지나 봉쇄까지 거론되는 만큼 이 정부가 확산세를 잡기 위해서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고요. 비수도권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어쩌면 비수도권에서도 더 강화된 거리두기가 시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일단은 비수도권에서의 유행의 거점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방역을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유흥업소가 아직 비수도권에 열려 있거든요. 그리고 유흥업소가 거점이 돼서 그 지역사회 감염을 촉발한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적어도 유흥업소는 좀 문을 닫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등 학교도 문을 닫고 있는데 유흥업소는 왜 열려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방역 강화 연장에 대한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어제 김부겸 총리의 발언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오히려 완화된다고요? 네, 이 김 총리는 어제 오전에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요. 오후 6시 이후 2명 이상 못 만나게 해놓은 것은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한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고려해서 다음 주 거리두기 단계에 변화가 있음을 시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뒤를 이어서 브리핑을 열었던 이 방역 당국에서는 신중함을 내비쳤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그리고 특히 저녁 6시 이후에는 2분 이상은 못 만나게 해놓은 거 이거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거든요. 사적 모임 이 제한이 현재 거리두기 체계의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로서 사적 모임에 대한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김 총리 발언에 대해서 사적 모임 제한 변경을 말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 유행 확산 추세를 반전시키자는 의미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의 메시지부터 정돈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김 총리 발언 들은 사람들은 혹시 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3명 이상 모여도 되는 거냐 이런 기대를 한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예, 한 전문가는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정치권이 경제적 보상으로 풀어줄 문제지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방역을 풀어줄 문제는 아니라면서 정부의 메시지부터 관리돼야 한다고 꼬집었다는 한국일보 보도도 있었는데요. 이 전문가는 최근에도 정부의 메시지 관리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데요. 정부가 우리 7월 초만 해도 방역 완화에 대한 신호들을 내왔었잖아요. 이런 장기적으로 너무 혼선이 있는 신호가 나가게 되면 국민들이 피로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델타 변이가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기도 하지만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조금 더 성공적이었다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 이유, 방역에 수많은 국민의 일상, 특히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의 이 말 한마디에 자영업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죠. 전문가 일각에서 이 4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꾸준히 외치고는 있지만 정부에서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것 역시도 자영업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당국은 오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한 달 정도 시행하면서 이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보완 필요성이 나왔다며 이 세부적인 미비점을 보완하는 조치를 함께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이 세계일보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폭증하는 분위기입니다. 심지어 4단계 거리두기 연장은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강남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이쯤 되니까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게 방역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든다. 휴가 갈 사람은 비수도권으로 다 가고 확진자는 줄지도 않고 그냥 우리만 죽어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짧고 굵게 하겠다던 정부의 방역 목표가 다음 주에도 이어질 전망이 나오면서 자영업자들은 전국 단위 차량 시위까지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4단계 2주 연장 때도 차량 시위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현재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1인 시위 외에 이 집회는 사실상 금지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고장수 전국 자영업자 비대위 공동대표는 4단계가 연장이 되면 그건 영업 제한이 아니라 사실상 영업 금지나 마찬가지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못하겠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내일 또 거리두기가 연장이 되면은 지난번보다 더 강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시죠. 영업 제한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시 실적으로 매출이 60%가 감소를 하는데 거의 집합 금지 수준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정말 생을 포기하시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IMF를 지낸 아버지를 보며 그 빚에 15년, 20년 동안 그 빚만 갚으신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빚을 지어서 제 아이에게 또 그 15년, 20년 제 신용 회복을 위해서 보여줘야 될 그걸 생각하니 너무 참담하고 암담합니다. 장사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 요청을 드리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저 자영업자분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가슴이 먹먹한데요. 이제 김부겸 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그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경우에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정부가 뭔가를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은 뭐 커지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또한 이제 방역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차라리 화끈하게 그냥 영업 금지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하는데 글쎄 저는 뭐 사실 주변에 보면서 지금 문 닫은 곳이 굉장히 많더군요. 근데 이런 느낌은 같습니다. 다 일률적으로 뭐 몇 시, 일률적으로 문 닫아라, 뭐 일률적으로 뭐 샤워 금지, 뭐 이런 것들 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이렇게 단계 같은 걸 좀 나눠서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방역 수칙 같은 걸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뭔가 뭐 자영업자 이렇게 그냥 한 그 범위로 다 뭉뚱그려서 처리하지 말고 좀 상세하게 뭔가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어떤 자영업자와 이 다른 자영업자 간에 무슨 문제점 같은 거 그런 건 없는 건지 이런 걸 조금 더 세밀하게 하면 지금보다 숨통이 더 트여지는 쪽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통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면 2주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4차 대유행에서는 이런 통념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2, 3차 대유행 때는 없던 바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인데요.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가 우세종으로 올라온 만큼 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 격상에도 쉽게 감염이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 델타 변이의 위력 4차 대유행만 보더라도 입증 가능하지만 그 위력을 다시금 상기시킬 만한 사례도 나왔죠. 바로 301명 중 무려 90%가 넘는 272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되면서 임무 수행 중 한국으로 되돌아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겼던 청해부대 집단 감염 사태. 이 확산의 주범이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청해부대 확진자 272명 중 64명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 분석을 한 결과 64명 모두에게서 델타 변이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출력, 역학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감염된 272명 전원이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상황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관련 뉴스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배 안이라서 삼밀공간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301명 중에서 90%가 어떻게 감염이 됐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델타 변이의 위력이 그만큼 셌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주 델타 변이 검출률이 61.5%가 치솟으면서 백신 예방 접종에 더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델타 변이를 잡지 못하면 4차 대유행도 잡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할 때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전날에 이어서 오늘 자정까지도 39%대의 접종률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는 이제 40대 이하 접종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그 효과를 보려면은 한 달은 지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나라는요, 내년도 백신 계약이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해외 각국이 부스터샷으로 백신 확보 총력전에 나선 만큼 내년은 물론 올해 백신 확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접종에 성공한 그런 나라들이 지금 부스터샷을 확보하겠다고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가난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백신 기근이 더 심화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때문에 WHO 사무총장은 모든 나라의 인구 10%가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9월 말까지 추가 접종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부스터샷 접종 계획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추가 백신 물량을 확보해 놓은 미국은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접종 선진국 입장에서도 델타 변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변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역시 델타 변이와 부스터샷을 고려해서 이 내년에 접종할 백신 5천만 회분을 공급하는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아, 마무리 단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계약 초기 단계라고 했었는데 상당히 좀 뭐가 진전이 있었나 보죠? 네, 그런가 봅니다. 이 3일 전 월요일이죠. 이 방역 당국은 내년 백신 도입 계약에 대해서 협의 중 이 논의 초기 단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틀 후에 내년 백신 도입 계약이 초기 단계는 아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렇게 불과 이틀 만에 백신 도입이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로 급진전하면서 이번 방역 당국의 발표에 내년도 백신 확보에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최근 여론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과정이나 도입 시기 등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상태고요. 방역 당국의 발표대로 5천만 회분 도입 계약이 마무리돼도
물량 부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일각에서는 최소한 내년까지는 접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최소 국민의 1.5회분은 계약해야 한다고 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부가 이제 뭔가 내년까지 생각해서 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국민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 이제 델타 변이 그리고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도 오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단계로 거리 두기를 높였습니다만 아직도 지속세가 확산되고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좀 국민들이 우려스러운 것인데 그렇지만 이미 1억 9,3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인구가 6세 이하를 제외하고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아직도 충분한 여유 분량이 있고 화이자와 모더나 계열에서도 또 5천만 회분을 추가적으로 계약한다고 하니까 너무 큰 우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선진국 같은 경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훨씬 빨랐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 2차 접종 완료자가 전체 인구 대비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어떤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50세 이상에서 80% 이상의 접종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국민들의 협조는 대단하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집단 면역 형성 시기는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외국에 비해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정원 대표 사건 때도 그게 뭐 그거보다 규모도 훨씬 큰데 그때 뭐 얼마나 난리를 치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밝히는 길에 저 최재형과 함께 해주십시오. 첫 출발의 이벤트에서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지는 아마 국민들이 좀 의아해할 것이다. 난 아무 역할도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능하거나 또 무책임했다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대 비유행위, 음주운전, 본인에게도 이 기준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책임을 추궁하고 세금 물수도 타는 대회 나가면 가장 압도적인 금메달 누구냐?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부터 보겠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결과가 이 4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P&R 리서치가 뉴데일리와 시사경남 의뢰로 물은 결과 윤 후보가 34%의 지지율로 선두에 자리했고 이재명 후보는 25.7%, 이낙연 전 대표는 15.5%였습니다. 윤 후보가 지난주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 노선을 분명히 한 효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34%, 이재명 25.7%, 두 사람 격차는 8.3%포인트, 오차범위 바뀌네요. 네. 그리고 어제 공식 출마 선언을 한 최재형 후보는 4.1%로 나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의 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도 49.5%로 40.1%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낙연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 후보의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했습니다. 또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호감도를 조사해서 발표한 결과도 보여드리죠. 아무개 후보에 대해 지지와는 별개로 얼마나 호감이 가십니까? 또는 호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은 결과입니다. 호감도를 먼저 살펴보면요. 윤석열 후보가 46.0%, 이재명 후보가 40.1%, 최재형 후보 39.4%, 이낙연 후보 37.9%였습니다. 어느 정도 호감이 간다와 매우 호감이 간다를 합친
최신 수치를 봤더니 윤석열 후보에 대한 호감도는 46.0%였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는 40.1%. 이건 오차범위 내군요. 네,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와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를 합친 또 비호감도 조사 결과에서는요. 이낙연 후보가 57.1%, 이재명 후보 56.5%였고요. 두 사람의 비호감도는 0.6%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50.0%, 최재형 후보는 46.8%였습니다. 이 조사대로라면 민주당 후보들이 국민의힘 후보들보다 비호감도가 더 높은데 최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후보가 자세 논란, 그리고 이딴 설화 등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를 앞지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야 주자들 모두 향후 검증 공세에 관심을 두는 분위기입니다. 향후 검증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의 높은 지지율은 탄탄한 구조가 아니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에 있으면서 한 달 이상 끊임없이 가족 이슈나 거론되고 본인의 말 실수도 적잖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그렇게까지 크게 빠지지 않고 또 입당하기 때문에 회복되는 경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지율이 견고한 거 아닙니까? 쉽게 빠지지 않는 그 인기는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선 그런 반사 이익이고 또 뭐 정의와 사도처럼 치안이 잘 돼서 국민들께서 또 정권 교체를 바라는 나름대로 이제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윤석열로 몰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뭐 자체 검증도 상대당 검증을 훨씬 뛰어넘는 측면도 있거든요. 원래 당내 경선이 더 무섭잖아요. 예. 네. 특히 뭐 검찰 선배인 홍준표 의원을 제가 좀 주목을 하죠. 홍준표 의원의 입을 주목하신다. 그 지지율을 앞세워서 이거 힘겨루기를 한다든지 점령군 같은 행태를 보이면요, 이거 멀리 가지 못합니다. 국민들과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아주 엄격한 그 시각에 대해서 물론 지금 초반이니까 일부러 이해도 해주고 시간을 주고 있는 거지만 검증의 시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6월 이준석 대표가 취임한 이후 국민의힘 당원이 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7월 들어서는 국민의힘 당원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5월에 10,000명 수준이었던 신규 당원이 6월 11일 이준석 대표 취임 후 늘어 6월 한 달 38,000명이 넘었고 7월에는 이보다 5,000명가량 더 늘어난 겁니다. 선거를 앞두고는 당원 가입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데다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의 입당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7월 한 달 가운데 가장 많은 당원이 가입한 날은 윤석열 후보가 전격 입당한 7월 30일이었습니다. 이날 당원 가입자 수는 3,083명, 7월 한 달 중 유일하게 3,000명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권에서는 계속해 윤석열 후보의 잇따른 설화를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후보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대응을 하고 있죠. 우선 여야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더위와 코로나로 힘겨워하는 국민에겐 분노 유발자요. 대선을 관전하는 국민의 눈에는 NG 전문 배우입니다. 철학과 소신조차 확립되지 못한 불량 초보 정치인의 자충우돌이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일일 일망언을 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도는지 모르겠지만 생각 좀 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그 음주 논란, 그리고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발언과 관련된 논란 이것이 알고 보니 뭐 수더분한 옆집 아저씨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또 친근한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허점이 좀 있으니까. 특수부 검사의 이미지는 한순간에 씻어냈거든요. 편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논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참 잘 포장을 하십니다. 네, 어제 윤 후보 측 인스타그램에 양 뒷다리를 활짝 벌린 채 배를 깔고 엎드린 반려견 마리의 사진이 게시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해요.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 주세요. 매일 0.1cm씩 줄여나가기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아빠 유전이라는 해시태그도 붙였었습니다. 이게 이른바 윤 후보의 셀프 디스처럼 보였었죠. 그런데 뒤이어 다른 또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윤 후보의 또 다른 반려견 토리가요.
아빠랑 말이랑 열심히 금적, 쩍벌금지 운동 중이에요. 조금 줄어들었나요? 이렇게 소개를 하는 내용입니다. 윤 후보는 어제 공개된 부산일보 인터뷰를 통해서 이 두 다리를 넓게 벌리고 앉는 자신의 자세에 대해서 이런 습관이 논란이 될 줄 알았다며 했겠나,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이 젊은 층에서 대중교통 예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충분히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다 싶었다. 늘 배워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허벅지 살이 많은 사람은 다리를 붙이고 있기 불편하다면서 당연히 지하철 탈 때는 오므린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고요.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논란들이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쩍벌은 이제 뉴스가 아니고요. 쩍벌이 만약에 개선되는 방향성이 생긴다 그러면 국민들이 그걸 뉴스로 삼을 겁니다. 야, 저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건데 놓치기 노력하는구나. 그런 게 좋게 보일 호재로 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적응력이 누구보다 빠릅니다, 지금. 그래요? 저희 당에 제가 지난번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예. 굉장히 정치적으로 능숙한 행보들을 보이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도 갈수록 언어가 이제 좀 정제되어가는 느낌도 있고 네, 또 윤 후보는 비판을 받았던 설화 등에 대해 다시 한번 기존의 해명을 내놓으면서 이번 기회에 한국의 정치 세계가 어떤지를 좀 알았고 이제 잘 좀 대처 좀 해야겠다면서 주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왜곡해서 전체 문맥 취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적하는 것은 거짓 선동이자 기만이라면서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죠. 특히 부정식품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정책이 외려 독과점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위험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규제를 비판하기 위해서 자기가 예시를 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불량식품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무리 정치판이라도 악의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자신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가 입당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설화나 이런 좀 뭐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졌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반등 기류가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실수 중에 결정적인 실수는 별로 커 보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결정적 실언을 했다든가 설화에 휘말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고 이게 지지율이 그동안에 빠지는 추세였으니까 아마 더 빠졌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점은 이 실수에 대해서 그냥 보아주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선이 되겠지 하는 기대를 오히려 모으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준리벽화 뭐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윤석열 전 총장한테 도움을 줬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어찌 보면 공연하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 윤석열 전 총장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은 이렇게 가랑비도 계속 맞으면 옷은 젖는다. 뭐 이런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들여다봐야 하는 건 지지율 1위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다른 후보들과의 관계입니다. 맞아요. 그 국민의힘의 지금 지도부하고 유력 주자들 간에 이상한 기류가 흐른다. 이런 시선이 많아요. 우선 어제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들 쪽방촌 봉사활동을 마련했는데 당내 13명의 경선 후보 가운데 8명만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이른바 빅4가 참석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박진 후보도 또 안 왔어요. 다만 어제 오후 대선 출마 선언을 준비해야 했던 최재형 후보의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서 부인 이소연 씨가 참석을 했고 홍준표 의원은 현재 휴가 기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불참을 하면서 어제 이벤트는 김이 샜다 이런 평가도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의 빈집 입당으로 신경전을 벌였던 이준석 대표는 어제 봉사활동 행사에 불참한 윤 후보를 겨냥한 듯이 첫 출발 이벤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라고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면서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당에서 이번 경선 내내 봉사하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의지로 임한 첫 출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게 무엇일지 국민께서 의아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최재형 후보는 잠시 뒤 2시부터 열리는 이준석 대표하고 대권 주자 간 전체 회의, 거기도 불참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부터 휴가 기간이고요. 이 최재형 후보는 지방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쪽방촌 봉사활동에 이어서 연이은 불참 소식에 이 지도부와 특정 주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늘 밝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윤 전 총장이 어쨌든 입당한 지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잡아둔 일정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할 겁니다. 일부 캠프에서 예. 뭐 이준석이 사람 오라가라 하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예. 저는 봉사활동 가라는 거에서 의결권을 1도 행사한 바가 없고 조언도 예.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최재형 후보가 어제 봉사활동에서도 좀 빠지게 됐는데 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선 준비위에서 이제 경선 일정을 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결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경선 룰 정도에만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경선 준비위에서 준비한 것인데 다른 주자들은 뭐 개인 일정이 없어서 안 간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의 첫 행사이고 이 서울역 앞에 쪽풍촌에 가서 물론 이게 쇼냐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도 저희들이 감수하면서 가서 이 폭염에 이 기후 약자들이 얼마나 그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제 저도 가서 참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뭐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당이 만들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행사를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의도적으로 이걸 회피하면서 과연 국민과 어떻게 함께하겠다는 건지 저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저희 기자가 리포트 해드렸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회의에도 불참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방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 휴가 중의 일정을 또 공지를 했어요. 뭐냐면 휴가 첫날 오전 자택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정홍원 전 국무총리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첫 총리였죠. 그리고 검찰 아마 선배이기도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발표 내용을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윤 후보는 폭넓은 국정운영 경험이 있는 국가 원로인 정 전 총리를 만나서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 전 총리는 헌법이 파괴되고 이념이 지배하는 비정상적인 나라를 윤 후보가 정상화시키고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측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 대선 후보 검증단 구성 문제를 놓고서도 또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당대표실 산하 이 대선 후보 검증단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 것도 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검증단장으로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저격수 역할을 한 김진태 전 의원을 검토하면서 윤석열 견제용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이 나올 만도 해요. 사실 김진태 전 의원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지난 국회의원 시절에 윤석열 전 총장을 그 당시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아마였을 것 같은데 네. 또 서울중앙지검장도 했고 예. 최전선에서 정말 날석이 공격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김 전 의원은 친박계의 또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내용도 잠깐 영상으로 보시죠. 그거 좀 속닥거리지 마세요. 이거 봐요. 이거 누구야? 좀 제대로 좀 경청을 하세요. 제가 물어볼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모른다고 하면 돼요? 예? 우리 윤석열 검사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저거. 알겠습니다. 그런 코미디 같은 답변 하지 마시고요. 워낙 여기저기 문제가 많아서 어느 것부터 해야 될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게 촉구합니다. 책임을 지고 후보자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그분이 무슨 검찰 그래서. 뭐 저는 너무 근거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아무 얘기 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저는 명백한 부적격자라고 명백히 이야기를 합니다. 네, 들으셨겠지만 절했던 이 김진태 전 의원을 이준석 대표 산하 후보 검증단장으로 검토한다고 하자 이 친윤계에서는 이 검증단 설치가 상당히 독단적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선에 가면 후보 상호 간의 검증 시간이 있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후보들 간의 검증을 하는 게 맞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자체 검증단은 후보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해서 네거티브 대응 논리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거꾸로 말하면 후보 사전 검증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처가와 본인을 둘러싼 의혹으로 공격받는 윤 후보가
주된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일각에선 이 검증단 설치가 당 지도부 자체가 윤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건데 양측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후보 경선 때 후보 검증위원회를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당대표 직속으로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후보들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결정하지도 않았어요. 예. 자연스럽게 후보들 상호간의 검증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 제가 이간질하려는 건 아니고요. 예. 김진태 의원도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저희 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이 좀 있습니다. 유상범 의원도 계시고 권성동 계신데 윤석열 총장의 캠프에 들어가 계시거나 아니면 굉장한 친소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그런 게 덜한 전직으로 법조인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김진태 의원님이 언급이 되었고. 저희가 영상을 봤지만 김진태 의원이 정말 독하게 했었네요. 근데 이제 저런 김진태 의원을 검증 단장으로 이제 모시겠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나오니까 당연히 저 같아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반가워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 대표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간에 뭔가 좀 신경전이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냐, 가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경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증단 같은 경우도 김진태 의원을 선정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친박이고 태극기 부대의 어떤 중심에 섰던 인물로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굉장히 밀어붙였던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후보 간의 전체적인 검증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만 견제하는 거 아니야? 검증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좀 불쾌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선 후보자 중심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쪽방촌 행사라든가 어떤 행사들을 좀 주도하면서 본인도 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다 할지라도 대선은 어차피 대선 후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측면이고요. 또한 이준석 대표가 어떤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어떤 행사들이 있을 건데 그게 이제 후보자들 간에 조율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정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 참여를 안 하지? 윤석열 후보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선 과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표와 후보자 간의 어떤 신경전이 결국 후보자에게는 또 좋지는 않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를 제1야당으로 입당시킨 이 국민의힘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그것도 좀 오해 같고요.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김진태 의원을 내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또 윤석열 전 총장도 어젠가요? 어디 다른 지방 언론과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전혀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하더라도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다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와 같은 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누구를 겨냥을 했다기보다도 거꾸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고 시비가 붙으면 모를까, 누구를 겨냥한 거라고 보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한테는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진태 의원을 검증 단장으로 이제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가지고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 보인 사람을 만약에 검증 단장으로 시켜서 정말 그 검증의 결과가 윤 후보한테 그렇게 나쁘지 않으면 오히려 윤 후보한테는 더 득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적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반대의 경우도 나올 수 있죠. 네. 정말 윤석열 후보한테 굉장히 불리한 뭔가를 발견해냈다. 그러면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데는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나 아니면 최재형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13명 중에는 상위권에 있다고 우리가 흔히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은 사실 후보하고 매우 밀접하게 소통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최재형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 검증단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이 된다면 서로 소통이 불가능해져요. 네. 그렇게 된다면 이 검증단을 설치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특정 누구한테 선호를 분명히 밝혔던, 호불호를 분명하게 나타냈던 사람은 검증단장으로는 적합하지가 않고, 보다 원천적으로 간다면 당에서 얘기하는 검증단 자체가
저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보시는군요. 윤석열 후보의 네거티브 대응팀은 윤석열 후보와 매우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비밀리에 보안성을 유지해가면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면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 후보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또는 핵심 인사들이 그 네거티브 대응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속을 다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야지. 아니 왜냐하면 저쪽에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하는 이 공격의 표적이 누구고 어느 지점을 향하고 있느냐는 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당 대응팀에다가는 이 후보가 저는 제대로 알려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 문 정부와 여권을 향해서도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혐의로 이 시민단체 활동가 3명이 구속된 것을 두고 대한민국에 아직 조직적 간첩 활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윤 후보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 중 일부가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의 일원들이었고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인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활동을 했고 또 문 후보 지지 선언까지 했다.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윤 후보가 조직적 간첩 활동으로 규정한 해당 사건부터 좀 살펴보면요. 북한 지령을 받고 F-35A 도입 반대 활동을 한 혐의,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국정원과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청주 지역 노동단체 출신 4명입니다. 이 중 3명이 최근에 구속이 됐고요. 수사기관은 이들이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전달받고 활동비 2만 달러를 수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취재에 따르면 이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 5월 이들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서 이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과 접촉한 정황이 담겨 있는 보고문, 지령문 파일 등이 저장된 USB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USB에는 이 북한 체제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취지의 서양문도 저장이 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국의 공식 발표는 아니에요. 언론 보도기는 하지만 보고문과 지령문 거기에 충성맹세 서양문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예, 또한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들이 2017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택시에서 만난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 북한 노선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을 받았다고 밝혔고 이후에도 수차례 중국 현지 식당이나 커피숍 2층 야외 테라스 등에서 북한 공작원 3명을 접촉했으며 특히 구속된 3명 중 2명이 북한 공작원을 커피숍 등에서 만나는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다고도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현재 피해자 측 변호인은 택시나 식당 등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속이 되지 않은 1명을 포함한 4명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이들 중 일부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으로 활동하는 등 국내에서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민의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시민운동가의 탈을 쓰고 매국적 간첩 행위를 벌여왔던 일당이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들은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릇된 이념과 돈의 소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을 꿈꾸지 못하도록 강력히 응징해야 할 것입니다. 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은 2017년 4월 말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으로 임명됐습니다. 그 다음 달 4일에는 충북도청에서 청주의 다른 전현직 노동단체 간부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문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선언문을 통해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여망을 실현할 문재인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 가운데 2명은 선거에 출마해서 정계 진출을 시도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에 구속된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 때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 4명 중 유일하게 영장이 기각된 B씨는 2016년 4.13 총선 때 무소속으로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들이 민주당 중진 의원을 접촉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작년 10월 이 북한에 반묘목을 보내자는 2022년 북녘 통일 반묘목 100만 구를 보내기 운동 제안문을 발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들이 국회를 찾아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을 만났다는 겁니다. 이후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의 여당 중진 의원으로부터 전 국민 통일 운동을 위한 3가지 제안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는 기사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등은 이를 북한 지령에 따른 활동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당국의 시각입니다. 북한의 지령에 있어서 북한에 묘목을 보내자는 제안문을 발표를 했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중진 의원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또 전달했다. 이렇게 수사기관은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들을 만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외교통의 다선 의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해당 의원 측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해당 의원은 이번 사건과 아무 관계가 없고 작년에 이들이 북한에 묘목을 보내겠다는 제안서를 가져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게 전부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 역시 이번 사건이 조작된 유령 공작원에 의한 실체 없는 공안몰이이자 문재인 정부의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선일보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이들이 최소 4년 전부터 지령을 받고 활동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수십 명에 이르는 참고인 조사 대상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윤 후보 측은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 윤 후보는 SNS 글에서 북한과 관계를 높은 우선순위에 뒀던 이 정부에서 이렇게 다수가 구속될 정도이니 사안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오늘 윤석열 캠프는 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는데요. 윤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들이 2017년 문재인 대선 후보의 선대위 노동특보단으로 임명돼 지지선언을 하고 민주당 중진 의원과 만난 사실까지 드러나니 국민적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충격적인 간첩 사건에 대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대변인은 이어서 이들이 어떻게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의 선대위 특보단으로 임명이 되었는지 그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기 바란다며 이들과 접촉하고 정치 활동을 논의한 여당 정치인이 있다면 이 또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뭐 이제 대선 취재 과정에서 보면 사실 이제 대선 후보의 특보단이라는 거는 이제 뭐 후보가 아느냐 모르냐와 상관없이 이제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지금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 문재인 선대위에서 특보단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사실이 지금 뭐 거의 맞는 것 같아요. 당국도 그 부분을 부인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아마 윤 후보 측이 적극적으로 지금 문재인 뭐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고 이렇게 나선 형국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선 후보 진영에는 뭐 특보단이라는 게 많게는 뭐 막 1,000명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네, 네. 과거에 보면 명함 네, 네. 명함만 나눠주고 뭐 네. 이런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 거 하면 그 특보단 중에서는 또 특별히 가까운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거의 얼굴 정도 그냥 아는 사람 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전국 각 지역에서 지지 선언을 한 사람이야 뭐 굉장히 많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문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직접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보단 중에서는 특별히 후보랑 또 가까운 사람도 있거든요. 특보라는 명함을 달고 아주 가깝게 활동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아느냐 모르느냐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라 이런 요구는 저는 뭐 중립적 입장에서 판단을 하더라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문 대통령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럼 이 사람이 특보단에 임명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누구의 추천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 대통령과 정말 아주 가까운 최측근인 사람이 이 사람들을 추천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이 알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추천하는 와중에 이렇게 섞여서 들어왔다고 한다면 뭐 문 대통령이 직접 모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한 윤석열 후보 캠프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향해서도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 후보 캠프 법률팀이 어제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이 성남시장 시설 이 성남FC 후원금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 이 K스포츠재단이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은 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관련돼서 수사를 받고 있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거를 윤 후보 측은 국정농단,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 K스포츠하고 비교를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K스포츠재단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와 공모해서 대기업을 상대로 출연금을 모금했던 사건으로 국정농단의 핵심 사건 중에 하나이고 또 윤 후보는 당시 특검팀에 합류해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었는데요. 윤 캠프 법률팀은 미르 K스포츠재단 사건 판결에서 봤듯이 기업 후원금도 현안이나 이해관계와 결부된다면 제3자 뇌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 기간 성남시청의 해당 기업들의 이 현안들이 계류 중이었는데 이와 결부돼 후원금이 지급된 건 아닌지 또 이 후보가 시장에서 사퇴한 후 이 후원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직접 공격을 자제했던 윤 후보가 이번 공격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최재형 후보는 오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로서의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약 7개월간의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가세를 한 건데 먼저 어제 있었던 대선 출마 선언 모습부터 잠깐 보고 오시죠. 섬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모전하세. 저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오로지 이념과 정치적 목적에 따라 국가의 근간이 되는 정책이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 벽은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면 국민을 내 편으로 분열시키는 데 일말의 망설임조차 없었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봤듯이 어제 최 후보가 직접 애국가를 부른 게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었나 봐요. 네, 그런가 봅니다. 최 후보는 어제 대선 출마 선언식의 애국가 재창 순서에서 본인이 직접 애국가 1절을 독창했죠. 그러자 당시 영상을 보던 시청자들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애국가지, 노래 잘하시네, 감동의 애국가다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어제 저희도 잠시 전해드렸던 이 최 후보 가족의 가족 모임에서의 국민의례와 애국가 재창 전통도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한 최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했거든요. 내용 들어보시죠. 저희가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일 때 저희들이 함께 애국가 부를 때 4절까지 부르고 시작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더 수십 년 된 건 아니고요. 한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끝까지 다 부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죠. 너무 국가주의, 전체주의를 강조하는 분은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었거든요. 국가주의, 전체주의는 아니죠. 나라 사랑하는 거하고 전체주의하고 그게 결이 다른 말씀 아닙니까? 나는 저기 며느리로는 못 갈 것 같아. 뭐 이런 SNS에 글도 보이더라고요. 뭐 저희 집안 며느리들은 기꺼이 참석하고 또 아주 같은 마음으로 애국가 열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방문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충탑 참배를 마친 뒤 최 후보는 순국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했는데요. 오늘 최 후보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이 계신 곳을 찾아뵙고 제가 대통령 선거에 나서게 된
뜻을 구하고 저희 마음을 순국 선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방문했습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신 순국 선열들의 뜻을 이어받아 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네, 이 최 후보는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보수 텃밭을 방문합니다. 윤 후보가 오늘부터 나흘간 이 휴가를 떠나는 사이에 인지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계산으로 읽히는데요. 최 후보의 첫 방문지는 경남 창원입니다. 이 창원은 후보의 고향이자 부친인 고 최영섭 대령의 모교인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해서 이 최 후보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이기도 하죠. 최 후보는 국립 3.15 민주묘지 참배를 한 후 진해루 해변공원을 찾아서 고 한주호 준이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최 후보가 공식 이제 일정으로 첫 일정으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이제 PK 지역을 갔어요. 나름의 또 목적이 있겠죠. 일단 뭐 본인의 고향이 창원이잖아요. 그래서 창원을 가서 국민들께 좀 알리고 또 대구를 가서 보수의 심장에서 자신이 보수의 중심이 되겠다. 이런 걸 알리려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이제 출마 선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죠. 왜냐하면 기자들의 질문에 준비가 안 돼서 이해해달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기자들이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왜 나왔냐라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뼈아픈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제 출마 선언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심지어 이제 명절 때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는데 뭐 당연히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며느리로 가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은 좀 웃긴 에피소드 같은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대선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본인은 감사원장으로서 충분히 원전 감사했고 할 거 다 했거든요. 그리고 검찰에 넘겼고 그래서 수사가 진행됐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대선 출마의 명분으로 삼는다는 게 굉장히 좀 작아 보이고 또한 대통령으로서 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탈원전 하느냐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실은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탈원전은 미국이나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원전을 폐쇄하겠다 단계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도 원전이 굉장히 경제성이 많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후쿠시마 사건을 계기로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과 원전 사고로 인한 비용까지 합치면 굉장히 오히려 태양광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탈원전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니까요. 네네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이제 대선 출마의 명분이 조금 약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두 번째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이낙연 후보의 이른바 명락대전이 이어졌는데요. 두 후보는 토론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포문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열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전남지사와 총리, 당대표를 지내고도 성과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는데요. 거기에 이낙연 후보가 사면과 행정수도, 분도를 반대했다가 찬성했다갔다며 말 바꾸기 프레임도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후보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관련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에 공약들 정말 많이 내고 계시던데 전남지사로 또 국회의원으로 또 당대표로 또 책임 총리로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오랫동안 일하셨는데 그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었을 텐데 왜 지금 와서 하겠다는 게 그렇게 많은지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도 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건 그 당시에 평가가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낙연 후보님은 사면 관련해서는 사면 금지하자 했다가 사면하자,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갑자기 세모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 정치인으로서는 무책임한 태도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면에 대해서 금지하자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사면을 일정한 요건을 두자는 사면법 개정안에 발의에 동참한 적은 있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을 상기시키면서 성남시장 시절 음주운전 공직자를 승진 배제한 걸 거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한번 사과를 했지만 이 두 후보의 음주운전 공방은 림 밖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논란에 여배우까지 소환을 하자 이재명 후보 측은 이 재범 의혹을 부인을 했고요. 이낙연 후보는 오늘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력에 의혹이 여전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성남시장으로 일하시던 2014년에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대 비위행위, 음주운전, 성폭력, 성희롱, 술의 횡령에 연루된 공직자는 승진해서 배제시키고 상여금도 박탈하고, 혹시 본인에게도 이런 기준을 연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에게도 이 기준을. 네. 아마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제 앞으로는 없을 일이고. 누범이 아니냐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게다가 우리 여배우가 그런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예.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특정 후보나 아니면 김부선 씨가 하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것은 2004년이었는데 요즘에 그 일이 생겼다는 연도를 다시 바꾸고 있죠. 네네. 그래서 질문을 한 거겠죠. 이거 이상하지 않냐라고. 그런데 어제 TV 토론 시작되기 전에 이재명 캠프 측에서 다른 후보들한테 범죄 경력 회보서 이런 서류를 보여줬다는 그런 뉴스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요. 어제 열린민주당 대선 본경선 TV 토론 시작 전에 이재명 캠프 측이 다른 후보들에게 추가 음주운전 의심 등에 대한 논란 불식 차원에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직접 보여줬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캠프 측은 상당히 불쾌했다며 다른 후보들도 불쾌해하는 반응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도 토론 직전에 사전 조율이나 상의 없이 후보에게 직접 보여줬다면서 그런 내용은 캠프와 캠프 차원에서 전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50만 원 이하 수사 중인 사건까지 나오는 자료를 보여드렸다며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자 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아무리 지도부가 말려도 이 명락대전, 소위 이른바 명락대전은 이제 계속되고 있고 또 계속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자꾸 의혹만 나오고 뭔가 사실로 밝혀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뭔가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죠. 사실은 한 사람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차피. 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제한적이니까 아마 두 사람들의 경쟁, 이게 초반에는 이재명 대세론 이렇게 가는 듯 싶다가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약간 치고 올라오면서 이게 아주 치열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치열해졌을 때 본인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후보가 되는 방법도 있고, 상대방의 약점을 드러내서 또 후보가 되는 방법도 있는데, 잘 아시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이 네거티브라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는 편입니다.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에서 아무리 뭐 좀 자제하자고 얘기를 해도 그 한 자리를 노리기 위한 그 노력들은 뭐 끊이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자, 이거는 이제 뭐 좀 볼썽사납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경쟁의 자연스러운 국면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세균 후보는 클린 검증단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재명 후보와 추미애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경선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격화되자 검증단 설치를 제안했고, 이후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후보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논의가 진전됐는데요.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찬성 의사를 밝힌 시점이 이재명 후보의 음주운전 전과 논란이 다시 불거지던 때라 특정 후보를 겨냥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클린 검증단에 회의적인 이재명, 추미애 후보에게 직접 질문을 던져서 동의 아닌 동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추미애 후보는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클린 검증단 설치와 관련된 발언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 추미애 후보님과 함께 클린 검증단을 구성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뭐 검증 대상을 제한하지 말고 뭐 측근 비리라든지 정말 역량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점검하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과거 전력처럼 없는 사실을 추측해서 공격하고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저야말로 1년 1개월 동안 뭐 탈탈 털려서 다 봤는데 이 중에서 제일 검증이 필요 없는 깨끗한 후보 아닌가 하는데, 굳이 뭐 다 하신다면 하십시오. 뭐. 제가 제안한 당내 후보 검증단에 대해서 원래 이낙연, 김두관, 박용진 후보님은 과거에 찬성을 해주셨고, 또 이 자리에서 이재명, 추미애 후보님도
동의를 해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후보께서 이걸 후보 간에 모두 동의했다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어떤 특정 후보를 겨냥한 듯이 이렇게 가서 약간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그래서 얼떨결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 당헌 당규에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성급하게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좀 더 대리인을 통해서 좀 논의를 숙성시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 검증단 설치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단 설치 주장에 대해 논리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일축했고요. 강훈식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장도 별도 검증단이 필요 없다면서 송영길 대표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검증단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지금 검증하면 되는 거죠. 지금 검증 중이죠, 서로. 그러니까 상호하고 있는 건데 굳이 그런 게 필요 없다. 예. 당이 중간에 개입하면 되겠습니까? 저희 당은 당원 당규에 사실은 시도의원이라든지 단체장이라든지 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이미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다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는 검증단이 따로 없습니다. 또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지도부도 이런 뜻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저희한테 필요한 거는 윤석열 검증단이 저희 당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야말로 검증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당내의 인사들은 이미 검증되신 분들이고요. 상대 당이 아직 그 공직자로서 선출받지 않은 후보들이 검증할 필요가 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후보 검증단 설치 제안을 좀 부정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최 의원님은 그 당 내부에 이런 거 만드는 거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도 실은 같은 의견이에요. 그렇습니까? 당에서 이 검증단을 설치했는데 이 검증의 대상을 뭘로 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실력과 측근 비리까지 대상으로 하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실력을 또 어떻게 검증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후보자들 간의 캠프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이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실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 김진태 전 의원이 만약에 검증 단장이 된다면 자신의 어떤 엑스파일과 관련한 사실이나 팩트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검증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을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것이고 자신이 믿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상대당 후보에 대한 검증단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며 또 실제 검증을 한다고 치더라도 어느 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이 집중된다고 한다면 중립성 논란만 생기고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가열되면서 각 후보가 특정 인물과 단둘이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무슨 사이냐 이렇게 추궁하는 사진 공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이낙연 후보가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과 찍은 사진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어떤 사이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최 전 총장이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조국 전 장관 측에게 불리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친문 측에서 특히 민감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최 전 총장과 아무 관계도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작년 4월 총선 때 선거 때는 여기저기 가게 돼 있죠. 종로를 여기저기 다니던 그 시절입니다. 어딘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만나서 차 마시고 개별 사진 찍고 헤어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 전에 어떤 친분이나 뭐 이런 것 전혀요. 네, 이낙연 캠프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우현 공보단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재명 캠프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 모 사건의 1심 판결문에 광주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이라고 나와 있다면서 이 두 사람이 다정히 손잡고 있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캠프 측도 맞불을 놨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 이낙연 후보의 다른 사진을 올리며 이낙연 후보가 광주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과 함께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사람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사진에 대한 해명도 이어갔는데요. 작년 11월
광주 민주화운동 3개 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며 경기도의회가 5.18 유공자들에 대한 생활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이제 폭력조직행동대장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거 좀 선을 넘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실제 폭력조직의 행동대장과 관련이 있다면 그건 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건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정치인은 사실 누구하고도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사진 찍었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워낙 많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 그냥 뭐 저 사진이냐 누구나 찍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고 여하튼 저 사진 찍게 된 계기 그걸 기억을 더듬어서 최소한도 국민들한테 좀 설명을 해줘야 한다.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이 변호사님 법률가시니까 이런 거 대체 어떻게 사실을 밝혀야 할까요? 누가 또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뭐 사진을 찍는다라고 하는 건 대선 후보라든가 뭐 지사라든가 이런 공직자에 있는 사람들은 어느 행사를 가든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진이 찍혔다라고 해서 뭐 관련성이 있다 이런 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실제 또 사진을 찍을 때도 상대방이 뭐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진을 활용하고 싶은 용도로 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지만 어느 사람과 사진 찍고 어느 사람과 찍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은 뭐 당연히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